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에 보내드리는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궁금따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마침내 성사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11월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망도 밝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이제서야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로 최고치였던 6월 9.1%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내림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휘발유 값이 6월 중순부터 2달 동안 매일 연속 하락하면서 유가가 잡혀 물가가 안정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렌트비가 오르고 있어 물가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잠시 후 김지수 기자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인데 발이 문제?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 때문에? 환자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Love Your Life를 할 수 있도록 피지컬 테라피 앤 밸런스 센터스. 김지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로 꼽히는 물가 감축 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 마침내 성사가 됐는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인데요. 이 4,3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안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현재 미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완화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올리려고 허겁지겁 정책을 시행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긴 했어요. 40%가 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5월 36%에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달까지도 39%에 그쳤는데 40%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결정타였다고 여러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이 법안으로 국민들의 고통 감축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해당되는 내용들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법안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과 탈루 추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IRS의 예산을 800억 달러 증액해서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을 지원해서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그 재원으로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처에 투자하고 또 적자도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80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지원해서 IRS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거군요. 그러면 IRS에서 대략 얼마 정도를 걷어들이겠다 하는 예상 수치가 있을 텐데 목표로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네, 비당파적인 의회 예산국은 10년 동안 2,037억 달러를 걷어들일 수 있겠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RS에 10년간 80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해서 2,037억 달러를 더 걷어들이면 총 1,237억 달러를 남기거나 적자를 감축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탈루 추적의 대상으로 부유층과 대기업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유층이 아닌 미국민들은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500대 대기업과 100만 장자, 또 1000만 장자들의 절세와 탈루 추적을 예고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40만 달러 이상의 중상층과 대기업들을 주로 탈루 여부를 추적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고요. 40만 달러 이하인 중소업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탈루 추적이나 세무감사에 대한 강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세금과 죽음.
벤저민 프랭클린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친인척 등에게 매매한 것처럼 명의를 돌려놓는 등 악의적이고 탈법적인 세금 회피 행위가 이번 법안으로 IRS의 대대적인 세무 감사를 받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성숙한 사회의 기본이겠죠. 자,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들 짚어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3,690억 달러 투자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후 관련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와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기업과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전기차를 새 차로 사게 되면 한 대당 7,500달러의 텍스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요. 또 전기차를 중고차로 사게 될 때는 한 대당 4,0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할인받게 됩니다. 오, 꽤 솔깃해지는 조건인데 당연히 부유층은 제외될 테고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나요? 새 차의 경우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여야 대당 7,500달러씩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요. 중고차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는 연 과세 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여야 대당 4천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신규 풍력 발전기,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 시 세액 공제 등의 혜택과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들을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법안이 기후 위기 대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말고도 또 다른 조건도 있죠.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여야 하고 여러 조건들이 있던데 설명해 주시죠. 미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 일본의 도요타, 혼다, 독일의 폭스바겐 등은 모두 미국 내 생산 공장에서 조립하는 전기차들만 텍스 리베이트를 적용받아 할인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도 미국 원자재를 사용했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제조한 것만 미국의 세제 혜택에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30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차들의 절반을 전기차가 되도록 만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법안의 취지는 태양광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밸류 체인, 제조 공장을 세분화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방국 중심으로 구축해 최대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법안으로 한국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궁금따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를 대로 올라 모두를 괴롭히던 미국의 물가 급등이 7월 크게 완화됐습니다. 김주수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에 8.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10일 발표했습니다. 6월의 최고치였던 9.1%에서 크게 완화된 겁니다. 네, 유가가 좀 내려갔어요. 6월에 5달러를 넘었다가 2달 만에 4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가을에 또 오를 위험이 있어서 아직은 안정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작게나마 이렇게 물가가 내림세를 보이니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번에도 3월에 8.5%에서 그 다음 달인 4월에 8.3%로 내려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했다가 5월에 8.6%로 다시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도 6월에 9.1%까지 악화됐지만 지난 3, 4월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몇 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 내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물가가 내려갔던 원인은 뭘까요? 이번에 물가 급등 완화는 휘발유 값의 급락에 따른 겁니다. 휘발유 값은 변동이 심한 품목이고 올 가을에 또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1%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해 물가 잡기에 성공하고 있다고 속단하기에는 때이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물가 동향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 직접 반영이 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당장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의 이번 발표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월 CPI 발표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제로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역시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이런 신호가 감지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혀야 서서히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테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 전문가들이 아직 이르다고 하니 긴장의 끈은 계속 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범, 그동안은 휘발유가 지목돼 왔었는데요. 6월 중순부터 2달 동안 유가가 매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돼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유가를 잡아놨더니 이제는 렌트비가 오르고 있어 물가 잡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7월 CPI가 8.5%로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8% 고물가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물가의 고공행진을 불러온 휘발유가 주범이었다면 현재는 렌트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전체 가계 지출 중 3분의 1은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가구의 세입자, 그러니까 렌트를 사는 사람들의 34%가 렌트비 급등에 큰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모기지 이자가 비싸지니까 집주인들은 렌트비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렌트를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산층과 서민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인데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추이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죠? 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앞으로도 렌트비가 0.6에서 0.7%씩 여러 달 동안 오르게 돼 올 연말에는 전년에 비해 7%대 인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기름값이 너무 올라 여행 시즌, 휴가철임에도 절약하느라 운전을 줄여가며 기름값을 내려놨더니 이제는 렌트비라는 불청객이 또 기다리고 있었군요. 일단 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데 주거비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 제발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의식주만큼은 위협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월 둘째 주에 보내드린 궁금따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궁금따 뉴스는 여름 휴가로 인해 한 주 쉬고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